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명주. 예, 뽀로로 시사에 탈락한 이명주입니다. 뽀로로 시다에 탈락했어? 마음의 상처가 지금 좀 네. 커요. 친구들과 좀 놀아야 되는데 아.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뭐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오늘의 또 특급 게스트입니다. 결혜 씨 오셨습니다. 예. 예, 예전에 이니어던트 바이스의 패널로 참가해 주셨죠. 네. 예, 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문과 대학 재학 중이고요. 네. 지금은 휴학 상태죠. 국문과를 다니는 예,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 문학을 좋아하시고 문학 좋아하는 20대 청년. 얼핏 듣기로는 집안에 좀 재력이 있으시다고. 아, 엄청 부자는 아니고요. 네. 딱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중산층입니다. 아유 그 정도면 뭐 수저로 언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인가? 네, 하여튼 왜요? 오늘 그냥 감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지브리 특집입니다. 예. 결혜 씨가 직접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브리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비교적 근작인 바람이 분다 제외하고는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반화까지 포함해서 다 꾸준히 챙겨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휴학도 하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하면서 전부터 이쪽 영화계에 다시 한번 나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근데 예. 그러던 차에 보니까 네. 어떤 팬분께서 이쪽 댓글란에 안방불패님이죠. 예, 네, 안방울 맞습니다. 팬님이.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냥 바다리가 잘 맞겠구나 싶어서 우리 셋이 다루면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잘 못 다룰 수도 있겠다. 내가 나와서 한번 다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굳이 다루지 않을 것도 같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네. 예. 그러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꾸준히 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삼촌이 일본 애니메이션 쪽에 네. 관심이 좀 많고 해가지고 어. 제가 초등학생 되었던 90년대 중후반 정도에 이런저런 애니메이션을 쾌적한 비디오로 많이 보여줬죠. 삼촌이요? 네. 오늘 다룰 벌령공주도 그렇고 토토로라든지 다오시카라라든지 붉은 돼지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일본 쪽은 아니지만 네. 선호운 벤이라든지 그맘때 좀 유행하고 널리 알려지는 작품들 많이 아마 구해서 어떤 작품을 딱 나이 먹어서 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접한 타입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막연히 재밌다 싶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고 다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꽤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예. 저도 옛날에 미야자키 하야오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근데 그때 봤던 거랑 지금 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집이 재밌을 만한 이유가 어렸을 때 그냥 흘려보고 그냥 재밌다 이렇게만 넘겼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안에 담긴 이야기나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작품을 찾아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환경이 주위에 군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바람이 분다에서도 주제가 되는 제로센이라고 하는 비행기죠. 예. 그거를 만드는 공소공장 같은 데 근처에서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서 이사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접하게 되면서 되게 일본을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학생운동 이런 것도 참여 잘 안 하고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아리 활동을 아동문학 동아리 이런 걸로 들어가지고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만화 동아리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 미야자키 하야오가 대학이 귀족 학교예요. 네. 기쿠슈인이라고 해서 원래 천황을 비롯해서 황족 귀족들만 가는 학교인데 그쪽에서 학교 생활을 했던 터라 완전히 청정 커뮤니티에서 대학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전공투나 이런 게 화끈했는데 여기는 운동권도 없고 여러 가지 대학 문화를 경험할 일도 없었고 네. 샌님으로 자란 거죠. 샌님으로 자라서 뜬금없이 애니메이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을 보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실제 경험을 많이 해보자, 인위적인 체계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원적이고 직물적인 경험을 많이 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많이 읽을 수 있는데, 그와 달리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아무 경험을 못하고 자랐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유년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작품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뷔작은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전에 애니메이터로서 여러 작품들을 담당하긴 했는데 네. 자기가 디렉터를 맡은 거는 이게 처음이죠. 미래소년 코난으로 처음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네. 그 이후 이어지는 것들이 명탐정 홈즈라든가, 루팡 3세.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 나가다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만들고, 네. 그 이후 지브리 스튜디오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만들면서 네. 성공적으로 감독 경력이 이어나가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이 초반이랑 지금 마지막까지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요? 미야자키 하야오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작품은 초기작으로는 아까 말한 미래소년 코난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리고 나우시카의 코믹스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미래소년 코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요? 그게 네. 뭐죠? 지구가 네. 멸망을 한 거죠. 멸망한 다음에 어. 문명이 겨우겨우 재건되는 시기의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매드맥스라든지 네. 아니면 카페 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들어가죠. 근데 이 코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가 핵전쟁을 겪고서 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코난이라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외딴 섬에서 살다가 네. 거기로 도망 온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네. 인위적인 문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가는 지구의 모습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터전을 읽어나가려는 목가적인 공동체를 꾸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 이런 거를 그린 작품인데, 네. 미래소년 코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담백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휴머니즘적이죠. 자연주의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소년 코난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간이 되고 정의로운 인간이 되고 모범적인 상식인이 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른 생활 사나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를 개구쟁이 코난이라는 캐릭터와 아주 낭만화된 소녀를 등장시키면서 풋풋한 보이와 걸의 연애의 스토리를 같이 엮으면서 그렇게 좋은 인간이 되고 좋은 자연이 되고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나우시카 극장판까지 이어집니다. 나우시카 극장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배경이죠. 지구가 이미 핵전쟁을 몰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기계 문명에 의해서 네. 이미 지구는 부패해가고 있고, 그리고 부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우시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자연재해는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언뜻 보면은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자연의 역습으로부터 반성을 하고 네.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쟁취하는 것이 목표가 된 작품이죠. 근데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요, 아예. 네. 어.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먼저 극장판에 나왔던 자연재해들과 자연물들과 동식물들이 모조리 인위적인 대상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우시카 극장판에서 인간들을 덮치는 커다란 벌레 있죠. 오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인간들을 덮치면서 인간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자연을 너희가 파괴하면 안 된다는 담백하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는 존재였는데 코믹스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이게 사실은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네. 지금의 부패한 현세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자연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무 같은 존재는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계였던 거죠. 아, 기계였어? 예. 만화판에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인간이 조작한 생명체? 아, 예. 어떤 세력이 조작하는 건가, 그걸 또? 예,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세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무라든가 부해라든가 그런 자연재해를 이용해가지고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극장판과 코믹스는 완전히 주제도 소재도 서사 양식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애니메이션만 본 사람들은 충격적일 정도인데 왜 이렇게 네.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비화가 있어요. 어. 그
오시 마모루라는 감독이 있어요. 공각기동대의 감독이죠. 네. 그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1년의 비판을 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동참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낭만화되고 목가적인 자연이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네. 자연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라는 식의 도식은 너무 얄팍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극장판에서 나우시카가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면서 대동사회를 건설하자는 얘기로 나가는데 이게 가미가제를 이용해가지고 2차 대전을 끝내자는 발상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통렬히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그 일련의 비판들을 자기 내적으로 수용을 하고서 코믹스에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게 정설이죠. 일단은. 그렇구나. 예. 그 제가 알기로도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코믹스가 이야기 스토리가 더 전개됐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원래는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나오려고 했고 네.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코믹스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내용을 더 추가한 거죠. 그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들었고 결희 씨께서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오시카 코믹스판의 그 후에 전개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과거의 인간이 자기적으로 개발한 오무고 부해라는 수단과 같은 네. 마치 기계와 같은 생명체라고 할지언정 가오시카 같은 경우는 그들을 끝내 부정하고 그렇다기보다 네. 그런 수단화된 생명에게도 삶의 기쁨은 있고 또한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의지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 순간 생명서로 느끼는 기쁨이 네.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새로운 신인류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기상적인 네. 세력들의 네. 근모를 분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변이판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네. 경화가 끝났던 것과는 달리 네. 극장판에서 네. 그와는 반대로 신인류가 될 존재들, 새로운 생명체의 알들을 네. 그녀 자신이 부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신인류를 파괴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했고 파괴적인 현생 인류를 끌어받는 방향으로 다가가는 거죠. 굉장히 전위적이죠. 예. 그러니까 나우시카 극장판도 그렇고 미래소년 코난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들과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유토피아이즘, 이상주의, 그리고 진보적인 개혁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문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을 추구하고 보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관이잖아요. 네.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근데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다 깨부순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목가적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유토피아이즘들,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기독교라든가 예, 그런 종교가 될 기독교 수도 있고 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모두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타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점과 모순점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우시카라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역설하는 작품이었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애니였나? 좀 더 부연해 보자면은 기상주의 사회가 좋기는 하죠. 근데 네. 문제는 기존 사회를 파괴하고 기존 사회의 일정 부분의 희생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네.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스미스 씨께서 이야기하신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가치즘 같은 경우도 그것이 게르만족의 이상사회라고는 할지언정 네. 그러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이 강렬한 있었죠. 예. 추동에서 비롯된 것임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무리여야 할 것들을 네. 배례로 되던지는 것에 대해서 20세기 중반 정도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후부터 그것을 좀 반대하는 근련의 사상 조류들이 됐는데 가오시카의 코믹스판은 그러한 전반적인 사상사에 대한 비유적인 하야호의 성찰로 볼 수도 있겠죠. 예. 20세기 사상사를 만화로 정리한다. 아니 데뷔작부터 되게 범상치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래소년 코난과 나우시카 극장판에서 나왔던 선악기 분명하고 네. 지향점이 분명하고 네. 낭만성과 목가성이 두드러지는 미야자키의 예술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명주가 예. 한마디도 없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가 봐. 저요?
어떤 청취자가 한 15분에서 20분만 한번 닥쳐보라고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닥쳐봤는데 갑자기 왜? 왜? 네가 좀 얘기를 안 하면은 좀 정갈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실명 거론하면 안 돼서 지금은 한 30분간 가만히 있어봤어요. 강연 연설이 어떤가 한번 들어봤고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사뭇 진지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옛날에는 나도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지금 얘기한 것까지 물론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캐치를 하고 그러고서는 봤는데 네. 지금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여러 영화를 접하지만 요즘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되게 많겠지?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뒤돌아서고 나서 오늘 한 오전까지도 내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나는? 그러고서는 나는 결론이 났거든. 그게 우리 형한테도 한번 물어봤어.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 어떤 작품 좋냐 그러니까 센가치로는 괜찮지 않냐 그러고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우시카 자료를 우리한테 줬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나우시카에 대해서 물어봤어. 형 혹시 나우시카 알아? 그러니까 그거 보긴 했지. 야 근데 그거보다 베르세르크가 낫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레라든가 그런 거 나올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좀 성인판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그래도 그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준의 형님은 미야자키 하야오보단 베르세르크를 좋아하시는 걸로. 코믹스판은 코믹스만이 주는 연출의 묘미 같은 걸 느끼기에는 좀 그닥이긴 하죠. 그러니까 만화로서 읽는 재미는 사실 좀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등장 인물이 다 속같이 생겼고 뭐. 그 다음에 저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갔어요. 남산에 있는데 이번 주에? 거기에 이제 비디오랑 코믹스판이 다 있어요. 이번 주에 갔다는 거야? 그렇죠. 책을 보러 갔죠. 정훈이가 하도 그 자료까지 줬기 때문에 무진장 중요하겠구나 그러고서 갔는데 솔직히 한 중반 권수까지 보고 잤어. 거기서. 물론 내용 이해를 했는데 옛날에는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나 나는 그런 쪽을 좀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그냥 봐도 이해는 가겠지만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답지 않다는 느낌? 애니메이션을 보고 코믹스판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은 살짝 들 거예요. 딱 보시면서. 지금 병주 씨가 네. 이야기한 부분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병주 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 하야오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그리고 지금 만화를 보면서 느끼셨을 그것들은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다룰 원령공주를 보면서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야오가 가진 또 하나의 측면, 근작 중에서는 아리에티나 포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보다 선작 중에서 9년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접했을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토토로죠. 예. 귀여운 생물들이 등장하고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 같은 것들, 그 부분을 강조하는. 저는 어쩌면은 그것들을 미야자키 하야오의 본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본령이 있다고 할 때 이 지금의 현실에서 이 현실과 본령 사이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할 때 생기는 균열로 인해서 다우시카라든지 원령공주. 그런 작품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지 싶고요. 일단 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야자키가 자신의 작품관과 세계관, 예술관을 정립했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선회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미야자키의 작품관을 토대로 여러 가지 분석 포인트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자연 묘사라든가 어떤 식으로 도덕 체계가 구성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미야자키 하야오에서는 대부분이 여자 아이가 주인공이죠. 웬만하면은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렇죠. 딱 보면은 여자가 주인공이 아닌 작품은 붉은 돼지. 붉은 돼지 정도죠. 뭐. 예, 근데 붉은 돼지도 사실 여성에게 굉장히 많은 비중이 하대가 되죠. 그렇죠. 예. 주인공의 비행기를 전체를 다시 조립하는 역할을 주는 게 또 예. 붉은 돼지에서의 여성의 역할이었죠. 예. 피오였죠. 예.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인공 자체가 예. 네, 맞아요. 여자였었고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야자키 세계관을 통틀어서 모든 면에서 최강이죠. 네. 지능이든 전략이든 예, 뭐 싸움질이든 예.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리고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그 사실 들깨신의 양녀인 산이 예. 주인공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에보시 에보시. 네, 에보시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에보시 역할이 여기서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악이라는 게 없다는 예. 세계관이 또 있잖아요. 예. 그거랑 결부되면서 여자에 대해 되게 큰 역할을 주는 아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수장인데 철을 생산하는 거를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는 게 그 작품의 세계관인데 예. 여성들만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고 예. 센과 치히로에서는 아예 부모님을 구해내는 애 치히로가 바로 그냥 여자였죠. 그리고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자매의 이야기고 네.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경우에도 소녀의 이야기고 마녀 배달부 키키도 그냥 소녀가 주인공이죠. 마녀. 그래서 그 일선에서는 로리타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라고. 아 로리타보다도 네. 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여지기도 했죠. 근데 네. 실제로 누구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로리타란 걸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노 히데아키죠. 어,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아 그 맞아요 감독이죠. 맞아요. 그랬더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 그거는 있던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니고 네. 같이 대담에 출석했던 토미노 요시유키란 그 건담 감독이죠. 건담. 그래서 뭐 그 나이에 여자애 좀 좋아할 수도 있지라고 재발절인 거 아니야? 아, 참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누구를 까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 아, 근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일본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 더 발전을 해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원피스라든가 나루토라든가 그런 것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치고받고 하면서도 이런 세계관을 한번 확립을 해보고 싶다라고 쭉쭉 추진을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이랑 만화관이 구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안노 히데아키는 참고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제자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면전에서는 비판 못하고 그냥 뒷담화 깐 거지. 아, 했을 그리고- 때. 그냥- 장난식으로 네. 뭐 진행된 대담이고 아, 우리 선생님 너무 변태스러우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토미노가 겐세이 한 거죠. 아, 뭐 우리 연배에선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예. 조사해온 거 하나는 루리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덕후쟁이들 좀 많은 데 그쵸. 있는데 사이트 자체가 네. 아 근데 덕후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8,600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어요. 네. 베스트 3 정도를 보면은 네. 3위가 우리가 다뤘었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호소다 마모루. 이번에 괴물의 아이로 개봉도 했었고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도 내한했었다는데 예. 그다음에 2위가 안노 히데아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세기 에반게리온. 그리고 1위가 미야자키 고토라고 스튜디오 안에 있던 게드 전기라든가 코쿠리코의 언덕을 만들었던 감독인데 아들이에요, 아들. 예, 아들인가요? 예, 예. 아들이죠. 아 제가 잘 몰라서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 잠깐만요. 뽑은 것 같은데. 그 기류가 네. 미야자키 고로라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좀 개그지, 일종의 개그. 로리랩식 개드립이 아닌가 네. 싶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야자키 고도의 게드 전기는 완전 망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 군데를 보기는 했는데 이쪽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비슷비슷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1, 2, 3위가 한 이 정도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게드 전기는 참고로 시사회 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왔죠. 예. 그러면서 인터뷰 때 아 이 자식 어른이 덜 됐다고 이러고 원작이 있는 만화죠. 예, 어스시. 어스시 연대기죠. 네. 근데 소설가가 이거는 내 책을 작품한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부천영화제에서도 이거를 했었어요 상영작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 다 혹평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게 맞느냐? 지금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이런 헛소리가 장렬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깜짝 놀랐지. 루리웹식 개드립인 걸로. 더군다나 그렇게 만화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예, 몰랐어 모르고, 그런 예.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낚시죠, 낚시. 예, 그렇죠. 마치 클레멘타인의 예. 별점 10점 주는 것처럼. 예. 아빠 일어나. 예, 뭐 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고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미야자키도 그렇고 미야자키의 부인도 그렇고 좀 무심하고 초연한 타입이라서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 본인이 회고하기로는 나는 딱히 부모님에게 뭔가를 열심히 뭐 호소하고 그거에 칭찬을 받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고. 아버지는 그리고 일만 하셨기 때문에 거의 어머니랑만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네, 대성 이야기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만화에서 어린 여성을 주인공 예. 또는 이런 식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야자키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왜 소년이 아닌 소녀를 하느냐라고 네. 인터뷰어가 물으니까 미야자키가 한 말이 걸작인 게 소년들은 너무 쉽게 타락해버린다. 8살만 돼도 딱지치기나 아니면은 유희왕 카드 이런 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얘들에겐 순수함을 찾기가 어렵다. 순수함을 찾으려면 소녀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어쨌든 비교적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주동 인물이고 이야기 속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봉합하고 좀 해결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개인을 세계 속에 사회적 약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거는 소녀를 굳이 특정한다면은 하야오 개인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은 이런저런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예컨대 가장 근본적인 신화의 번영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같은 경우를 봐도 예수가 말 구유에서 태어난 거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버림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위치했던 이가 모든 이 세계의 균열과 보순들을 끌어안고 그 죄를 대속하고 네.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긴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해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겨성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인물로 사용할 때 장점이라면은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효식씨께서 네. 심주어 이야기하셨던 제보시 고쟁 같은 경우 그 캐릭터는 만약에 남자였다고 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설정키나 보다 많은 부피를 들여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함의가 더 뚜렷이 드러났을 텐데, 근데 중세 시대에 여성이 가꾸는 마을이라는 걸 통해서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바에 다양한 측면이 드러나죠. 특유성 자체가 부여가 되죠. 에봇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그쵸. 지도자이기도 하고 휴머니즘적이기도 하면서 인덕도 있고, 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는 파괴적인 인물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남성으로 자칫 잘못 묘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가 됩니다. 그런 캐릭터가 되기 쉬운데 여성이라는 설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노노케 모노노케 히메 말고 예. 또 다른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그런 점을 찾을 수 있다면 뭐 나우시카죠 역시. 나우시카가 남자였으면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냥 먼치킨 드라마잖아요. 양판 소설 전형적으로 바뀐다. 예. 에보시도 사실 그렇게 선한 역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인도 아니에요. 예.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선과 악이 뚜렷하지가 않고 뭔가 모호한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게 시작된 게 아까 말했던 나우시카 코믹스판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센가치로에서는 그게 악인지 선인지 어떻게 찾을 수 없고 그거를 물리쳤다기보다는 치히로가 생존하는 법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해져 생과치로도 그렇고 뭐 토토로도 그렇고 네. 예, 말씀대로 선악이 이분법적으로 등장하지 않죠. 음. 그리고 그거는 나우시카 코믹스판에서 이미 예고된 거고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감싸안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상 나머지 작품들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어린이들도 볼 수 있을 만한 애니메이션에 넣었는지 찾아봤더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얘기했더라고. 오래된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 규범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복잡 다단한 시대.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이런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분법적으로 선악을 나누기보다는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해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선도 아닌 악도 아닌 이런 존재들을 넣는다는데 이거 예.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라고 했냐면 악인을 쓰러뜨리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하는 영화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판에도 귀감이 되는 말이네. 예, 그렇죠. 베테랑이라든지 내부자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악인을 쓰러뜨리면은 한국은 평화로워진다. 내가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고맙다 아주. 그 조승우 역할이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동기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뭐 그래서. 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이게 조승우가 아닌 여자 검사를 넣었다면 예. 또 뭔가 이야기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지금 아. 생각해보니. 그렇죠. 아니 근데 뭐. 한국 영화에서 여검사가 이병헌이랑 같이 나와서 안 돼. 브로맨스가 안 돼, 아니라 안 돼, 진짜 안 돼. 로맨스를 로맨스 찍는다는 찍으면은 배드신이 들어가겠지. 망해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은.
다만 말씀하신 연장선 사항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미야자키지만 네. 정작 자신이 만든 작품에서 전형적인 성장기라고 할 만한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 커리어 말년에 후반부에 했죠. 예, 등장하죠. 생과치로나 파울의 움직이는 성기나 예. 사실 그 전까지 하여의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질미나 사상 대변하는 것들에 네. 복잡성은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캐릭터 자체가 그 속에서 입체적으로 다뤄진다고 할 만한 부분은 부족했는데 예. 근데 센과치로의 경우 보면은 다이나믹하죠. 일단, 예, 센 자신이 노동을 하고 고동을 통해서 자기 부모를 구해내고 겁쟁이 소녀가 남들 앞에서 자기 고동에 대해 당당한 소녀로 깨우쳐가는 과정을 네. 네, 섬세히 그려내죠. 그리고 하울 같은 경우도 예, 하울의 성장과 예. 예 그리고 또 소피, 예. 그러니까 보통 밤성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강력하길 바라고 네. 그리고 족부심이 있죠. 예, 저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외모나 배력을 바라기 바란인데 근데 하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하울은 굉장히 다약하되 아름다운 네. 감성이고 그에 반면에 소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지만 추하죠. 예, 추하고 긁어버린 외모로 등장하죠. 근데 그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점점 깨우쳐가고 그 부분을 서로를 통해서 메워가면서 성장을 한다는 게 이야기 전체의 관듦새와 별개로 꽤 기미 깊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커리어를 돌아보자면요. 예. 전에 나왔던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칙이 있었던 영화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연, 과학기술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우시카 코믹스에서 가장 전면으로 부상한 지점이죠. 네. 인간들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네. 그리고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추구했던 이념들, 가치들,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놓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환경 쪽이 저는 제일 치우쳐지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만화 영화 중에서 캡틴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네, 캡틴 플래닛 알죠? 땅, 불, 바람, 물망 그거 있잖아요. 다섯 예. 가지 예. 힘이. 예, 그 5가지 힘이 진짜 딱 거기에 부합이 돼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근데 하지만 캡틴 플래닛보다 덜 유치한 것 같은 느낌. 덜 유치하다기보다도 완전히 그냥 확장한 거죠. 좀 미야자키 하야오만의 색깔을 갖다가 되게 잘 나타냈으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서 나는 거의 숲을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그 외에도 포뇨 같은 경우에도 물하고 물아이체 되잖아. 진짜 완전히 그냥 물아이체가 돼버리잖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환경 파괴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질문도 많이 하고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많았지. 바람개구리 나우시카 극장판까지의 미야자키가 그리는 자연은 평면적이에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고 조화의 대상이고 인간이 상실한 무언가를 되찾아오게 할 시험과 같은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극장판부터 원령공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자연은 인간과 더 이상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조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조화의 대상이고 반대 대립항처럼 묘사가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냥 섭리이고 숙명처럼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원령공주의 시시가미 같은 경우 사슴신이죠. 네. 이 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낭만적이고 판타지한 자연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오히려 중반부 보면은 죽음의 사신 같고 그렇죠. 생명을 가차없이 다루고 네. 굉장히 무관심하죠. 마치 이 세계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신처럼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보호의 대상인 그런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무심한 자연인 거죠. 방관적인 네, 느낌. 그리고 법칙적이고 세계의 법칙을 관장하고 그냥 운명이자 숙명이자 섭리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자연을 묘사하면서 네. 이 미야자키의 자연관이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나우시카 코믹스가 또 의미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애니메이션, 만화랑 다른 이유가 확실히 어렸을 때 환경이 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예 일본 민요 같은 것도 안 부르고 예. 그냥 러시아 민요 같은 거 부르고 다니고 예, 또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더라.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예. 일본인만 없으면 예. 이런 식으로 일본 자체를 되게 싫어하게 되고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샌님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열적인 서사와 작품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투병 생활을 다 끝까지 지켜봤다고 하고 뭐이 정도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2부에서는 저희가 원령공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1부에서 아예 자신이 좋아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익스트림 무비라든가 루리외 뭐 다른 이제 매체 사이트에서 제가 다 보고 이거는 뭐 명수로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1위서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네. 5위가 토토로예요. 5위가 토토로고요. 네. 4위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얘기하셨던 나우시카고 그다음에 3위가 모노노케 히메 그럴 것 원령공주. 같아서. 그다음에 2위가 뭘까요? 2위? 예, 센가치로 아니면은 뭐 설마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둘 중 이제 하나일 것 같았어요. 1위가 역시나 센가치로. 네. 예.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저도 설문조사랑 똑같아요. 네. 저도 센가치로를 잘 본 것 같아요. 음. 센이라는 그 여자아이보다도 네.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좋게 봐가지고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가 막 용 타고 다니고 안에서 여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 신기루 같아서 그냥 네. 딱 보면서도 보면은 일본도 아니고 그런- 서양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시선을 많이 빼앗겼었던 것 같고 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2D 게임처럼 만든 게 있어요. 줄거리로 한 4분 정도 만든 게 있는데 혹시 한번 시간 예. 되시면은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16비트 정도. 맞다. 16비트, 8비트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센가치로는 재밌더라고요. 네, 예. 사실 한국에서 인기도 가장 크긴 컸었지만 예. 일본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컸죠. 그렇죠. 2,400만 명의 관객 수를 자랑하고 예. 어, 겨울 베를린 왕국 전에는 이걸 네. 돌파한 작품이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블러디 선데이와 함께 금곰상을 네. 공동 블러디 수상했습니다. 선데이도 괜찮은 작품인데 그리고 이 외에 또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이거 말고 당연히 토토로가 아닐까. 자 토토로. 토토로가 고함 지르는데 그 쾌감이. 토토로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예. 토토로가 식인하는 그 괴물이다 막 그런 괴담이 떠돌았었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하를 되게 많이 얘기해줬는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막 처음에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또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깜짝 놀랬지. 네, 그런 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지브리에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튼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거짓과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잘 그 모르겠다고. 토토로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밝힌 얘기가 있는데 네, 재작년에 바람이 분다가 개봉했었죠. 그렇죠. 제로센이라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투기로 썼던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한 사람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무리 이 사람이 헌신적인 기술자였고 단지 설계만 했다곤 하지만 결국은 제로센은 전쟁 무기로 쓰였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할 수 있느냐라고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그 말 맞다나 그 사람의 행위가 중립적이었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쟁 무기로 쓰였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나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좀 더 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토토로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토토로 때문에 아이들이 더 TV에 갇히게 되고 집에서 만화만 보게 되고 오히려 내가 기획한 바로 어긋나 버렸다. 내가 애들을 망쳤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나 그 기술자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자뻑이 심한데? 바람이 분다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식 네. 개봉을 못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고서는 팬들이 좀 등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왜 하필이면 만든 게 카미가제를 만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그런 질문이 일본 내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답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로센을 다룬 거라고. 그렇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술 인생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예컨대 자연이나 네. 기술의 중립성, 네. 대표적으로 성공성 라퓨타. 라퓨타. 그러니까 그 작품에 등장하는 병사들 있잖아요. 기계병들. 예. 예. 근데 그 기계병들은 과거에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네. 그러한 명령이 없을 경우 굉장히 평화롭게 정원을 가꾸고 있었죠. 근데 네. 그게 성공의 성이라는 이 일종의 가상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막연하고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사례에 닿는 현실 속에서 보일 때는 사람들이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품고 있는지 미야자키는 알았던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작가로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물론 이거는 제가 많은 부분 부연을 한 거긴 한데 이와 부산 백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고로 바람이 분다가 은퇴작인데 예. 지금 결혜 씨가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또 그런 선택이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은퇴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 왓자지껄 한 네. 것 같아. 그 작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을 낸 건데 찝찝함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토토로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은 이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의 묘와 네. 자매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오지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깃발이 자매작이듯이 예, 네. 클린트 예. 이스트우드 감독이에요. 이 2006년 개봉이었죠. 예. 예예예. 이웃집 토토로와 반딧불의 묘도 자매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 개봉도 했었죠. 동시 개봉됐고 반딧불의 묘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맡았고 네. 이웃집 토토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맡았는데 경쟁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두 작품을 연동시켜 가면서 동시 개봉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토토로에서는 자매가 등장하고 네. 반딧불의 묘에서는 남매가 등장하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숲을 떠돌다가 한쪽은 목가적인 낭만을 누리고 한쪽은 굶어 죽죠. 그리고 토토로에서도 어머니가 아프고 반딧불의 묘에서도 어머니가 아프지만 네. 반딧불의 묘의 어머니는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음. 토토로의 어머니는 결국엔 돌아오시게 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유사한 부분이 예. 꽤 있네요. 예. 그래서 서로 대조적인 효과를 의도했다고 하죠. 토토를 네. 통해서 아이들에게 판타지를 보여주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반딧불의 묘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양쪽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토토로 관련 괴담이 나올 만하다 싶네요. 예. 동심 파괴를 의도한 거죠. 실은, 예. 예. 동심파. 그러면은 결혜 씨는 당연스럽게 네. 모노노케 히메를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바나로 그린 다오시카죠. 근데 일단 만화계가 아니라 영화계니까. 네. 그러면은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예, 벌령공주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센과 하울도 네. 꽤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2부에서 보노노케 히메를 다루는 만큼 네. 센과 치히로나 하울 같은 경우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작품들도 특히 하야오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스미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거론된 것들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를 제외한 것 중에서 뽑아보면 저는 마녀배달부 키키 좋아합니다. 오 그래? 네. 굉장히 소박하게 잘 그린 작품이죠. 음. 특별히 기름기나 거품 없이 정말로 말 그대로 작품에 등장하는 키키라는 소녀 하나의 모든 거를 투영한 그런 작품이죠. 그 스미스 씨는 붉은 돼지도 예, 좋아하지. 붉은 돼지도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소박한 작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깨에 힘 안 주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쓱쓱 그려가면서 한 거고 극장판으로 나왔으니까 좀 무게감이 있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만화책으로 코믹스로 그렸다고 하면은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볼만한 이런 작품이었겠죠.
뭐 붉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각해질 만한 스토리이기도 한데 뭐 네. 당장 1차 대전이 있었고 곧 2차 대전이 있을 예정이고 주인공은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굉장히 코믹하게 풀어내죠. 주인공은 그냥 퉁명스러운 돼지고 불평불만은 많지만 그냥 툴툴거리면서도 그냥 잘 처리해 나가고 주위에는 옛날의 낭만을 되새기게 하는 옛 동지인 여자도 있고 네. 한참 풋내기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시해오는 여자애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코믹한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심각해질 법하고 단순해질 법한 얘기가 흥겨운 코믹으로 끝났죠. 예.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서 네. 나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 내지 30대 사람들에게 네. 특히 남성층에게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이 붉은 돼지기도 해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붉은 돼지의 직계변 후일담 정서 사건이 끝난 뒤에 뒷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낭만에 대한 기억 같은 거를 자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추억팔이. 예. 추억팔이라고? 예. 그리고 실제로 붉은 돼지 자체가 과거의 추억팔이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체가 최후의 추억이 되죠. 예. 어떤 예. 그러니까 그 뒤에는 바로 기차 대전이 예, 이어지고 예. 작품들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저는 워낙 지브리 스튜디오의 음악들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을 히사이 시조가 맡았었는데 네 맞아요. 그 중에 몇 곡 소개시켜드리자면 토토로에서 나오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예. 원래 토토로 하면은 주제곡 있잖아요. 토토로. 토토로. 그거 말고 그게 있어요. 멜로디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예, 예, 멜로디가 예. 있는데 비트매니아로 네. 많이 쳤었어요. 그쵸. 이 노래도 히사이 시조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고 아 그 씨 심을 때 나오는 나무가 자라나는 그 곡이 네. 그 곡도 있었고 또 소개시켜드릴 만한 곡이 또 있다. 뭐 말씀드린 원령공주에서 나오는 곡. 그 멜로디는 이따 뭐 작품에서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노래는 센가치리오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스프리팅 어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이 곡이 예. 되게 잔잔한 피아노인데 TV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오는 뭐 인생의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히사이 시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라든지 천궁의 성 라퓨타, 마녀배달부 키키에서도 이 사람이 예. 음악 감독을 맡았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브리 작품의 네. 음악을 담당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음. 히사이 시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아니. 우리나라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OST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예. 태왕사신기에서도 예. 맡은 적이 네 있었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몇 개 네. 맡았었어요.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에서도 이 사람이 작곡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영화도 몇 개 있어요. 뭐 기타노 다케시 영화가 대표적인데 아 그렇죠. 키쿠지로의 여름. 예. 기쿠지로의 여름, 키즈 리턴, 네. 하나비,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이런 것도 다 이 사람이 한 거고 패럴림픽에서 개막식 음악을 감독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긴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음악을 만든다고 그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고 나서 미야자키가 오케이 사인을 할 때 그때만큼 좋은 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굴리는 난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음악이 먹여 살리는 것도 나는 좀 있다고 봐. 아, 나는 음악이 더 없었으면은 좀 힘들었다고 봐. 그러니까 위플래시지 위플래시.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플래처고 아 진짜 의자도 집어 히사이 시조가 야이 새끼야 다시 해와 그러고서 그랬을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히사이 시조는 모더니스트 음악에 가까운데 클래식에서 보면은 드뷔시,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등등 멜로디 위주의 클래식을 가져가는데 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건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원룡공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독하게 굴린다는 점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약간 성질이 또 고약한 약간 그런 네. 사람으로도 또 유명하죠. 뭐 고약하다기보다 사실 옛날 사람 스타일이지. 그렇죠. 좀 꼰대스럽고. 그래서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감독이었던 호소다마무로? 호소다 마모루가 지브리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불합격 통보를 보내면서 너가 여기 들어오면 너는 오히려 크지 못할 수도 있다. 넌 능력이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너의 능력을 망칠 수도 있다. 라는 말로 이제 불합격을 준 적이 있었다. 아 인터뷰했어요. 우리나라 내한와 가지고 최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포스트 미야자키다. 음. 난 그렇게 듣기는 싫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구나.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고 자기는 자기일 뿐이다. 나는 내 스타일로 구성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야자키하고 관계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브리에서 튕겨나간 게 미야자키 때문에 튕겨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감독을 맡았는데 네. 그 이전의 작품들의 흥행에 스폰서가 만족을 못 해가지고 네. 나는 미야자키 아니면은 이 작품 지원해줄 수 없다. 네. 뭐 호소다 마모루니 뭐니 그냥 잘라버려라 이렇게 스폰서가 압력을 넣어서 네.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쇼텐 회장이죠. 예. 도쿠마 쇼텐 회장이 고양이의 보온이 잘 안 되니까 예. 생각보다 예. 그래서 분노해서 잘랐다고. 사실 하야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호소다 마모루가 맞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뭐 의도대로 안 됐다고 하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브리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브리에서 또 영향력을 끼친 감독이 아까 다카타 이사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반딧불의 묘를 만든 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감독입니다. 예. 알프스 소녀 하이디, 또 하이디. 프란다스에게, 엄마 찾아 산말리, 빨강머리 앤 등을 만든 감독인데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도 이 사람 거죠. 맞아요. 네. 폼포코도. 네. 거의 TV 국장님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맞을 네. 정도로 아.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만화계에서는 엄청 권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미야자키의 선배죠 원래. 원래 미야자키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다가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꾸려진 게 지브리 스튜디오죠. 지브리의 만화라고 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서 나온 OST를 더 좋아하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지브리 작품은 추억은 방울방울입니다. 여기서도 일본 여고생이었나요? 예, 주인공이. 그렇죠. 네, 예, 그때 현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파인애플 먹는 장면이 나와요. 파인애플 어떻게 예. 먹는 건가. 근데 되게 여고생의 마음이나 그 그렇죠. 심경을 네.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예. 이런 그- 아기자기함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극 관련 에피소드도 재밌죠. 연극이요? 예, 잘 기억은 안 나던데 네. 주인공이 과거에 초등학교 연극부에서 객스트라를 봤는데 아. 근데 고작 객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네, 네. 없는 동작 하나를 취하던데 그게 용케 근처 아동 연극단의 네. 그 분에 태어서 스카우트 해보려고 음. 제의를 했는데 근데 그 부모의 반대로 결국 부산이 된 예. 그런 짤막한 에피소드인데 이게 참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화를 자기가 안 그리거든요. 작화를 못 그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모든 걸 처리하는 이런 스타일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작업을 컨트롤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미야자키하고 호흡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의견 충돌도 많이 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예술관도 좀 다르긴 하지만 미야자키는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예술가적인 정력을 투자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좀 근시안적이기 쉬운데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거를 다카하타 이사오가 좀 적절히 커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체적인 시야를 조망하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데 좀 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조화가 좋았다고 하고 이후에 지브리에 합류하게 되는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가 이런 컨트롤러 역할에 한몫 더 하게 됩니다. 지브리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또 그 외에도 좋은 작품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지브리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2부에서 원령공주 모노노케 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